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법부의 최고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을 언급한 사실이 녹취록 공개로 드러났는데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파문 그리고 이번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쟁점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지금 임 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적절한 건가, 필요했는가, 이제 이게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2018년도 당시에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탄핵 소추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무죄 판결에 보면 위헌적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6번 나왔다고. 예,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탄핵 재판이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다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지금 그러면 대법원장이 이 임 부장이 사표를 내겠다고 찾아왔을 때 사표 수리를 지금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표 수리를 안 한 것이 이게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그러니까 적절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판사를 그만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이건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해줘야 된다. 특히 몸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재판이 어쨌든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났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도 있고, 또 정기 인사 시즌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사표 수리할 의무가 대법원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어쨌든 임 부장 판사가 이제 보면 이게 탄핵 소추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최초에 대법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녹취록 나오니까 기억이 잘못됐다고 금방 사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의도적인 거짓말인지 아니면 착각에 의한 것인지 약간의 쟁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명백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장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신뢰성 문제가 상당히 좀 약화가 됐고,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법원의 신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개월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이 좀 흐렸다. 뭐 이렇게 네.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여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입도 뻥긋 안 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 거죠. 통상 같으면 정말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아무리 임성근 부장판사의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대법원장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제가 보기엔 정치 판사입니다. 이분이 대법원장이 정치 판사예요. 이런 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지명해서 대법원장 앉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 매우 크다. 정치 판사임이 왜 입증이 되는 겁니까? 작년 5월에 임성근 부장판사 만나서 이분이 말한 사실 이제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정치 상황 때문에 내가 당신 사표를 수리하면 여당이 탄핵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사표 수리 못하겠다. 이게 대법원장이 이게 할 일입니까?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분이. 그러니까 벌써 본인이 정치 판사임을 그날 노출한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망신을 대법원장이 지금 시키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저런 꼴이가 된 상황. 지금 법원에서 판사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이 탄핵 추진이 과연 옳았느냐. 이거에 있어서 저는 탄핵 추진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여당이 뭐 하겠다면 좋은데, 이건 여당 입장이니까. 그러나 이 과연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여당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헌법재판소가 이거 만약에 2월 28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물러나면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각하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거 판단을 그 2월 28일 전에 정말 판단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가지고 이걸 탄핵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제가 보기에 이건 탄핵이 안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했어요. 선관위에서 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인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법은 위반했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것도 위원장이 핵이라는 지적은 있지만 판결문을 보면 공고나 조언 수준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냈어요. 그러면 이게 탄핵 사유가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민주당의 이 탄핵 추진은 사법부 길들이기 위한 일종의 공갈형 탄핵이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김 대법원장이 그간 사법농단 사태 책임 문책에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 검토 목소리에는 침묵하고 자체 징계에도 미온적이었던 그가 정치권 눈치를 본 건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바로 지적이 그 있는데. 지적입니다. 네. 이분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그 소위 말해서 징계 추진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견책이면 경미한 이제 징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경미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장판사에 대해서 정치권이 여당이 탄핵을 추진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을 의식한 이런 행동을 대법원장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소위 사법농단과 관련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네. 시절이죠. 그분들 지금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유죄 받은 거 한 명도 없어요, 판사들이.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거를 처리하는데 자체 대법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진상조사를 해보니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 블랙리스트 확인되지도 않았고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징계할 상황도 아니고 형사소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걸 부족하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 의뢰해서 검찰의 수사를 소위 말해서 법원이 받도록 그 길을 열어준 분이 대법원장이에요. 이 대법원장이 이런 자격이 있는 건가?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검찰 수사 결과 지금 법원에서 판단이 다 무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문제인 거죠.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그러면 여당은 말이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판사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정치권이 침해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큰 탄핵을 추진받아야 되겠죠. 네네. 네. 예, 김경재는요? 글쎄 이제 조금 아쉬운 대목이 대법원장께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녹취록을 봐도 좀 애매하잖아요. 표현들이 보면 탄핵에 대해서도 당신이 탄핵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대목이 있고 오히려 네. 당신은 1심에서 무죄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좀 흐리게 뭐 네. 그런 발언을 한 거는 네. 탄핵은 안 되지 않겠냐라는 또 뭐 결과적으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안 나지 않겠느냐 그런 네.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그렇죠. 대목도 네.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보기에 따라서는 두 분이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인간관계에 따른 배려의 연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고 또 문제가 돼서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있던 어떤 고위직 법관이다 보니까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대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개혁을 주도하려고 하면 특히 본인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을 정도면 네. 사실은 법원에서 징계 절차도 좀 강하게 가고 또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이제 선을 끊으려면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으로서 말씀의 방향성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네. 밖에서 보기에는 당신의 생각은 뭡니까? 이제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특히 네, 이번에 이제 진실 공방까지 거짓으로 비춰주는 대목이 있으면서 네, 네. 법원 내부가 많이 좀 흔들릴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96초간은 이 녹취록이 뭐 좀 편집이 좀 그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또 한간에는 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녹취록이 이제 어제 탄핵안 표결이 있던 어제 이제 그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본질을 흐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법관들 특히 고위직 법관들 대법관과 그다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고위직 법관 사이에 차관급인 거죠. 예. 예. 그런 사이에 대화에 녹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아쉬운 게
대한민국 사회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졌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법원 내부가 신뢰가 상호간에 없어진다면 이거는 조직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가슴이 아팠고요. 뭐랄까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이게 대법원장이 거짓말했다는 것보다도 이게 녹음이 됐다. 네.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놀라웠을 따름입니다. 예전에 그 대법원장 청문회 때 뭐 그 도움도 받았던 뭐 그런 사이였다고 하는데 뭐 작심하고 녹취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설명은 본인이 이제 그만두겠다는 이 사유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나중에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러니까 아마 신뢰가 상실된 상황에서 녹음을 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하고 녹음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공개한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은 없었어요. 기자가 취재를 해서 기사가 났을 때도 그 녹취나 이런 거를 물었을 때 그거는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처음에는 녹음된 게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죠. 아, 네. 그러니까 공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언론 보도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는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법원을 통해서 밝히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은 바로 어제 탄핵을 이제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는 상황이니까 녹취된 내용을 공개한 것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녹취된 내용에 따르면 좀 더 분명히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냐면 탄핵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탄핵에 썩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그 취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의 사표를 수리하면 내가 욕을 먹지 않겠느냐, 여당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겠느냐, 그런 정치 상황을 내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리 못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탄핵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하지는 않지만 여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비난받을 상황을 초래할 스스로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사법부의 독립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정말 최일선에서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녹취된 내용이 왜 공개를 했느냐. 뭐 이거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의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인식, 이게 헌법 정신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상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겠다는 정말 각오가 안 돼 있는 분의 대법원장의 그 인식이 드러난 게 충격적이고 임성근 판사가 이 녹취록을 공개하기 전에 대법원장이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던 알겠습니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네, 알겠습니다. 비난을 덜 받을 거예요. 어떻게 판사의 수장이 거짓말을 녹취록 하는 공개에 대한 이런 상황. 잘잘못보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에 문제가 그렇죠. 있다는 녹취록 공개 뜻으로. 행위에 대해서 네. 적절하다고 뭐 제가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대법원장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그 헌법 정신을 저버리고 있다라는 이 인식은 정말 놀랄 정도로 충격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저 자리에 앉아 계실 이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 녹취록을 공개 이야기를 여당이 하는데요. 정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채널 A 기자가 아니, 소위 다음 말해 한 질문도 말씀만 또 드리겠습니다. 채널 A 관련 질문이 또 기자가 있어서. MBC 기자가 채널 A 기자와 소위 말해서 이철 씨의 제보자 관계된 그 제보자 지모 씨하고 채널 A 기자가 만나는데 MBC가 몰래 녹음을 해서 그거를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마치 채널 A 기자가 무슨 공갈 협박한 것처럼 민주당은 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율 배반이에요. 이번에는 왜 녹취를 했고 이걸 공개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민주당 과거의 한 행위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서법부 수장 파문에도 법관 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정사의 법관 탄핵을 처음으로 새겼는데요. 재판 개입에 대한 당연한 단죄다, 아니다,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렇게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내부의 전국 법관 회의에서도 탄핵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 걸 보면 이거는 탄핵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했는데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조금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문제가 불거졌고 법관 대표자 회의가 있었으면 사실은 그때 했었어야 되고 만약에 2018년도에 안 됐으면 21대 국회 출범 초기에 바로 했었어야 사실은 맞는 상황인데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어떤 시점을 가지고 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그냥 선택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기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는 원론적으로 어쨌든 탄핵 심판을 받아봐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것과 비슷한 행위들을 또 다른 판사들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왜 임성근 판사 한 명에 대해서만 하느냐 네. 이런 비난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법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법원 내부의 판사들끼리도 지시 명령하지 말라는 게 지금 이 상황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2월 28일자로 끝나잖아요. 네. 그럼 근데 이제 그 탄핵의 본질적인 효과는 이제 이 판사직을 면하는 건데 판사직은 끝나는데 다만 이제 탄핵의 부수적인 효과가 변호사 개업 못하고 연금 문제라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부수적인 효과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헌법 위반의 어떤 이 문제의 논점이 되기 때문에 헌재가 이 부수적인 효과 때문에 재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결론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헌재가 이 행위의 어떤 헌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 네. 좀 판단을 해서 우리 사회의 가이드라인을 좀 내려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바람입니다. 2월 안에 네. 결정을 내려줬으면 저는 말씀하셨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네. 정말 우리 헌법 원칙,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주면 좋겠다. 네. 제가 보기에요. 그런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면 이건 100% 기각입니다. 네네. 이 정도 사안 가지고 법관을 탄핵한다. 이거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로 헌재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말 상식과 이성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면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도 법 위반했어요. 그러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고 해서 그 기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걸 추진하는 거. 이분이 2월 28일 물러나는 거 알면서 추진하는 까닭이 왜 그렇겠습니까? 정치 권력이 사법부, 법관들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가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게끔 해가지고 각종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 그거를 유리하게, 여당 쪽으로 유리하게 판단을 내리도록 그런 그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이런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당의 행위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 정말 규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식과 이성을 바탕으로 2월 안에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관 탄핵 이야기는 이쯤에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선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 경선의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서울시장 본경선에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예비 후보, 그리고 부산시장에는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현주 예비 후보가 올랐는데 어떻게 뭐 두 분이 예상하고 뭐 맞아 떨어지는 결과인가요? 대체로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조은희 후보나 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가산점 부분도 있고 또 유력한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군은 추려졌던 것 같고 부산 같은 경우는 박성훈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신인 가산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비교적 예측 가능한 범위들 또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후보군들로 압축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우 서울시장과 이제 부산시장 네 분으로 압축이 됐고 3월 4일까지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정책과 비전 제시하고 그 사이에 1대1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대 오세훈, 나경원 대 조은희, 나경원 대 오신환, 또 오세훈 대 조은희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아마 관심을 꽤 끌고 합동 토론회도 예정돼 있고 근데 이 경선은 이 동학이 있습니다. 다이내믹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열세로 보였던 후보가 어떤 상황을 계기로 선전을 하게 되는. 근데 TV 토론이 그런 계기를 많이 마련하는데 과거 1997년에 신한국당에 구룡이 출마했을 때 대선 후보로 이인재 후보가 TV 토론을 맨 처음에 잘했거든요. 그래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학이 있는데 그런 이제 상황이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 현재는 양강구도거든요. 서울시장의 경우 이제 나경원, 오세훈 양강구도인데 양강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켜봐야 되고 일단은 서울시의 앞으로 시민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1차 경선은 어떻게 했냐면 당의 책임당원이 20% 투표를 해서 20%가 반영이 됐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80%가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는 가산점 20%인데 이제는 여론조사 100%로 합니다. 네. 그런데 가산점은 여성에 10% 줘요. 그래서 조은희 후보는 나 가산점 안 받겠다. 나경원 후보도 포기해라.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이건 제도의 문제지 개인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조은희 후보는 이제 추격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나가는 건데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 같고요. 부산은 이제 박형준 후보가 상대적으로 꽤 앞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네네.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박예비 후보가요 우상호 의원은 물론이고 어떤 야당 후보와 맞붙어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추이 어떻게 지켜보실 건가요? 네. 글쎄요, 아마 이 추이는 상당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앵커 출신으로서 인지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서도 역시 슈퍼스타였고, 그다음에 중기부 장관 하면서도 무난하게 잘하셨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좋은 어떤 득점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갖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 수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마 금태섭 예비 후보를 민주당에서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아마 결정적으로 아마 중도층 표심을 그렇습니다.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아직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신뢰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 기회를 더 주고 싶은데 사실은 너무 이 투쟁성이라든지 싸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정이 덜 끌리는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도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맞는 그런 입장으로 기자회견을 하니까 지지율이 다시 반등이 됐었던 거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우리 금태섭 후보 정도는 우리가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도층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 이런 심리가 있으면서 아마 박영선 후보의 지지가 확 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네. 박영선 후보가 확 올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아마 서울 시민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도 그렇고 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열리게 되는지 왜 1년짜리 시장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지 민주당의 소속 단체장의 성추행 범죄 혐의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보궐선거 비용이 838억 원인데 서울시와 부산시가 온전히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의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치르게 되는 선거 이거 잊지 않고 저는 투표하실 거로 보고요. 민주당이 그걸 흐리기 위해서 지금 개인전인 것처럼 자꾸 프레임을 짜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알고 있다. 박영선 후보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진심으로 지금 금태섭 후보 껴안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금태섭 후보 민주당에서 쫓아낼 때 이거 아닙니다라고 한마디 했어야죠. 그때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와서 껴안는다. 그러니까 우상호 후보가 정직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거 아니까. 네. 아니 그렇게 껴안을 거면 김종인, 이현주 다 껴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정직한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선거용 꼼수, 술수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윽박 질러가지고 4차 재난지원금 이거 하겠다는 것도 국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일단 보편 지원하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는 선별 지원해서 양쪽으로 이걸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선거용 돈 뿌리기다. 이거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두고 시민들께
받을 거 받고 찍을 때는 제대로 판단해서 찍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은 법관 탄핵 그리고 보궐선거와 관련한 쟁점들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맞짱 토론을 빛내주셨던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예, 정말 감사했고요. 예, 아쉽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오늘 말씀도 마지막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